30살 젊은 나이에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했던 박대호. 그는 지난 3월 22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요? 무슨 일이죠? 이번 시간부로 청탁장에서 체포하시는 거고요. 본인이 선임할 수 있고. 그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추적해서 서울서 검거할 때 손가방에 가지고 있던 게 뭐 한 2, 3천만 원 정도 됐었고요. 집 압수할 때 보니까는 뭐 다발로 던져져 있던 돈들 수거해 보니까 그게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현금이. 대체 이 많은 현금은 어디서 난 걸까? 박 씨에게 수억 원의 돈을 보냈다는 현수 씨. 하루에도 수차례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15만 원, 15만씩 나눠서 54만 원이 나가면 10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박 씨의 마수에 걸려든 건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소액 대출이라 치면 뭐 대출, 더 대출, 뭐 대출 여러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박 씨가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 같은데요. 당시 현수 씨는 돈 한 푼이 절실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갑자기 좀 사용을 해야 될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개인 빚이 이제 조금 생기게 되고 집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자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직면을 하더라고요. 뭐 쌍둥이를 가졌다고 하고 20만 원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20만 원 소액 대출을 받는 조건이 다른 업체와 좀 달랐다고 합니다. 비상연락망으로 아무명분을 받아야 된다. 연락처만 보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보냈던 그리고 상대방의 토프사까지 또 요구를 했죠. 보통 대출 관련 서류만 요구하잖아요. 뭔가 정상적인 업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자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20만 원을 빌리면 이자가 18만 원. 오. 그것도 일주일 후에 무조건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일주일 빌리는데 이자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연체가 없었었죠. 계속 이제 갚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사양되고 소개를 받아서 다른 분을 이제 대출을 했고 자기 아는 데인데 이율이 좀 센데 한번 써보겠냐. 근데 걔네들은 이미 그게 다 개선적인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로 소개받은 곳 역시 모두 박 씨의 조직원이었던 겁니다. 아. 왜 그런 걸 위험하게 썼느냐 하지만 당장 앞에서 핸드폰이 정지가 되고 관리비 못 내서 연체가 쌓이고 이러는 상황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은 불어났습니다. 지인들에게 손을 벌려 막아보려 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주일 순간에 이자만 1,00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면 1,000만 원씩 하면 사주면 4천만 원 그러니까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은 20%. 그런데 박 씨가 운영한 불법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최고 5,000%에 달했습니다. 아니 저게 말이 돼요? 20만 원을 빌렸을 경우 법정 최고 연이자는 4만 원인데 박 씨는 1,0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대출 상환이 늦어지면 연체료도 따로 붙었습니다. 협박하는 조직원이 기분 내키는 대로 금액을 붙였대요. 정말 무법자들이네요. 시간당 연체료 20에서 30만 원씩 부과를 하고 다른 조직원이 쓱 나타나서 아유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이 나가는 거죠. 불과 3개월, 4개월 안에 이런 분들이 거래가 1,000건이 가까이 하고 금액이 3억, 4억. 처음에 20만 원을 빌렸던 현수 씨는 조직원들에게 재대출을 받아 돌려막으면서 1년 동안 총 6억 9천만 원을 갚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20만 원을. 금액이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고통은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거는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와서 죽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으니까. 금전적인 압박보다 견디기 어려운 건 끊임없는 공포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무자비한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세상에 사진을 좀 보여줘라. 우리도 단체 톡방에 올려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 이제 채무 당분간은 이제 묻지 말아라. 수작이 믿었던 거죠, 그날. 넘겨받은 아이 사진을 협박의 도구로 쓴 겁니다. 처음 2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제출했던 지인들 연락처로도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숨통을 조여왔던 그들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는 현수 씨. 하지만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하는 이유가 얘네들 때문이거든요.
얘네 때문에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냥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 그럼요. 가족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죠. 맞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의 250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대금을 받은 불법 대부 조직. 경찰은 8개월 추적 끝에 범죄 계좌 310여 개, 대포폰 300여 개 등을 분석해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범죄 사실이 누가 범죄를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체포 영장 발부가 된 거고요. 이 돈을 왜 뺏어가는 거예요? 범죄 수익. 그럼 본인이 이게 어디서 돈이 본인 출처가 어딘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돈 받은 건데 어머님한테 받은 건데. 그걸 믿어요? 저희가 파악한 피해자는 한 131분대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입출금자만 해도 한 900억 이상이 900억? 되거든요. 채무자가 무조건 돈을 갚을 때까지 집요하게 협박을 합니다. 벼랑 끝에 몰려 공포에 떨어야 했던 피해자들.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를 만나기가 유독 어려웠습니다. 힘들었던 그 마음이 또 되살아나서 계속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으니 내가 만약 인터넷까지 하면 다른 될것 같아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밀리에 접선하듯 피해자를 찾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아이씨 지나가지고 톨게이트 앞이거든요. 좌회전을 갖고 올라오세요. 어딘지를 말을 안 해주네.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만나는 상황이네요. 어렵게 만난 피해자는 60대 주부였습니다. 저 모습을 이 동네에서 다 알기 때문에 좀 화면 나오거든요. 한번 불안하거든요. 협박도 많이 당하고 애들 죽인다는 둥 아유 찾아가지고 참. 정말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서 좀 잘못 쓴 보증 때문에 빚이 쌓여 급히 소액을 빌렸던 건데 오히려 대출비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그쪽에서 다른 사람이 또 기대준다고 문자 와서 계속 연결이 됐었어요. 계속 다른 사람을 또 연결해주고 아, 연결을. 그녀도 그들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협박을 제가 갚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안 갚았다 또 협박하고 돌아가면서 협박을 하니까 전보다 더 무서운 게 협박이었어요. 나중에는 또 고백이 있을까 전문가는 그들이 노린 범죄 대상에 주목했습니다. 오죽하면 돈을 빌리겠어요? 우리가 이제 늪에 한번 빠져보면 보통 이 딱딱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은 아니 거기서 나와 그러면 되는 건데 그 사람은 늪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흡혈귀가 옆에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뛰는 순간 쏙 빠져버리니까 이 양쪽을 지금 잡고 있는데 흡혈귀는 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서민들 대상으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들이다. 일반 서민 대상으로는 아주 악질 범죄예요. 총책 박 씨는 조직원들의 역할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홀팀, 면단팀, 수금팀, 수거팀, 추궁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협박을 주로 하는 수구팀 같은 경우는 출신할 때까지 협박을 진행하게 지시를 하는 거죠. 소금팀은 대출 시 미리 확보해 놓은 채무자의 가족, 지인들 연락처로 단체 대여방을 만들고 그들의 신상 정보로 수배 전단도 제작해 협박했습니다. 정말 별별 협박을 다 했네요. 살벌한 욕설은 기본, 가족들 살해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와, 지인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니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아니에요? 네, 아버지 맞는데요. 이 10만 원 줘가지고 잘못 사주는 어떻게 해준대 그럼요? 오늘 갚아. 실제 음성인 거죠? 입금이 늦어지면 연체료 명목으로 돈을 또 뜯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넌 연식 오후됐으니까 넌 따따블이야. 따따블이 얼마인데요? 인체료만 110만 원이야. 박 씨 조직의 무자비한 협박은 불법 사금융 업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이 조직폭력배처럼 그 위에다 하라는 대로만 해. 되게 빡빡하게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터질 줄 알았어요. 결국 지난해 11월 수금팀 조직원들이 먼저 검거됐습니다. 조직원들이 합숙하면서 수금을 했는데 수금팀에서 이제 수금이 잘 안 되거나 행동 강령을 어기거나 이랬을 때 왜 과장들 밑에 빠따도 치고 이득금이 계속 자기네 주급이 올라가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더 열정적으로 한 것 같아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겨운 서민들을 울리고 깊은 수렁에 빠뜨린 검문 조직. 2021년 4월 불법 대부업을 시작한 총책 박 씨는 짧은 시간에 무섭게 조직을 키웠다고 합니다. 되게 힘든 거예요. 완전히 중소기업보다는 더 서울애들끼리 팔 들고 오는 거예요. 25살, 4살 애들이 4, 5만씩 버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돈만 봐도 알아. 너네 형님한테도 좀만 한 2, 3년만 일하면 집 이고 차 못 사겠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애들이 빠져서 못 나오는 거죠. 악수 영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하나씩 읽어보시고 쭉 연락하시면 저희가 처리할게요. 온갖 협박으로 채무자들에게 살인적인 이자와 연체료를 뜯어낸 조직원들은 대부분 20대였습니다. 딱 봐도 어려 보이네요. 20대 초반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누군가 내 친구가 돈을 잘 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주급수당은 가장들이 거의 한 2, 3천? 주급이. 총책은 일단 총책 본인은 얘기는 안 해요. 절대 얘기는 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조직원 조사나 이제 인출되는 현금의 양을 봐서는 하루에 1억 정도 저희가 추산하고 있어요. 1억이요? 금고는 전날 밤에 다 비웠고요. 금괴나 이런 거는 싹 다 치우고 현금이 압수가 됐는데 현금을 따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막 집에다가 막 던져놓는 거 있죠. 저게 다 범죄 수익금인 거죠? 가구 뒤편에 다발로 던져져 있던 돈들 수거해보니까 그게 한 1억 원 정도 1억 원 같았습니다. 던져놓은 게 그냥. 조직의 총책 30살 박 씨. 그는 월세 1,800만 원 집에 살았습니다. 국제에서 월세 1,800 정도에 살면은 욕심이 자산가 이시면서 지방에 있는데 여기서 큰 업체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제 법인 처리해서 임원이 거주할 수도 있고 보통 30살에 월세 1,800만 원 집에 살기 힘들죠. 아유,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로이비통이니 뭐 샤넬 뭐 이런 명품 가방서부터 금색으로 돼 있는 와인이 아주 박스로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그거만 먹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비쌀 텐데요. 그게 뭐 클럽에서는 한 2, 300만 원씩 300만 원씩 판다고 됐는데 그게 아주 꽉 차있더라고요. 자수성가한 사업가 행세를 했던 박 씨는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는데 얼마나 서민들 등을 쳤으면 30살에 저런 차를 타요. 몇 대가 한두 그랬지? 대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추적한 차량만 7대. 꿈의 슈퍼카라 불리는 차들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대체 가격대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 벤틀리 GT 컨티넨탈 4.0 모델로 확인되는데요. 성공하신 사업가분들께서 한 번쯤 타보고 싶다고 하는 거죠. 3억 3천에서 3억 8천만 원 이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차가가 보통 7억 정도 되는 게 제일 평균적으로 좀 많았었고요. 어떤 고객님이 이런 비슷한 차를 한번 구매를 해가신 적이 있으셨어요. 보험료만 2천만 원 나왔어요. 보험료가 2천만 원? 2억에서 7억대까지 고가의 외제차들. 저 5대 모두 박 씨가 타고 다녔다고 해요. 집 주차장에 5대를 둔 거예요? 네. 아이고. 취약계층 서민들의 돈을 뜯어 슈퍼카를 타며 초호화 생활을 누린 박 씨. 그는 은밀하게 조직을 움직였습니다. 조직원들에게 절대적으로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모텔에서 합숙까지 하며 행동 강령을 주입시켰다고 합니다. 팀원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지 마라. 업무할 땐 대포폰만 사용해라. 직원들 사이에 개인적인 연락하지 말아라. 제일 중요한 게 공용 와이파이를 절대 사용하지 말아라. 경찰의 수사망 피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채무자에게 수금한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도 비밀스러웠습니다. 인적이 드문 계곡이나 저수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 겁니다. 총책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수금한 돈을 종이 박스에 담아서 어떤 산속의 계곡 같은 데다 갖다가 던져놓으면은 제3자가 와서 그걸 보고 아무도 없을 때 그걸 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총책한테 전달되는 거. 그러니까 점조직으로 그렇게 움직이니까는 총책이 누군지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전국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온 박 씨. 그를 직접 대면한 사람은 극소수의 조직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책 박 씨를 알고 일했다는 총무팀 여직원, 그녀를 찾아가 봤습니다. MBC 시각탐사를 제작하고 있는 고은정 PD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거 관련된 일들로 여기다고 해가지고 저랑 관계가 있는 사람 총무팀 여직원 한다고요? 누구죠? 그럼 그분은 지금 안 계시고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그는 그녀가 구속되고 나서야 그동안 불법적인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사무직으로 일이 필요한데 일을 했으면
어떻게 있냐 했는데 제 친구가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좀 있었나? 그러면 일을 하겠다. 그래서 전혀 모르고 일을 시작을 한 거죠. 박 씨가 끌어들인 여대생은 결국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일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를 인지를 너무 늦게 했어요. 엄청 애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었어가지고 그걸 당했던 피해자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죄송하죠. 그리고 제 친구 또한 죄송하다고 할 거고. 서민들의 절실한 마음을 악용해 삶을 짓밟은 박 씨. 그는 어떤 사람일까? 끈질긴 추적 끝에 그의 과거를 잘 아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7년 전 박 씨와 잘 알고 지냈다는 두 사람. 당시 박 씨는 한 불법 대부업체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일이지만 이제 능력을 보여준 거죠. 굉장히 악랄한 건데 40만 원을 빌려주고 시작해가지고 그걸로 1억을 6개월 동안 만들었으니까 보통 수법으로 될 수가 있는 방법이 아니겠죠. 그 사채 시장 내에서는 그 정도의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직원으로 있을 그릇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2016년 23살에 본인의 조직을 꾸린 박대호. 운영 방식이 최근의 수법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처음이 돈을 아니군요. 안 갚으면 무조건 지인한테 연락을 해요. 돈 갚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미친 듯이 욕만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욕을 하냐고 그러면은 채무자 이름 대면서 얘한테 전화해보면 알 거다 하고 끊어버리고 채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이네요.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다 피자 개판을 보내버려요. 대면 느낌. 한마디로 고장 먹이는 거죠. 이래도 안 갚을 거냐. 수금팀 조직원들 간의 경쟁을 부추겨 추심 방법이 악랄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수금 직원 1번이 누구 채무자한테 못 받았어요. 근데 2번 직원이 받았다 그거를. 그럼 얘가 돈이 깎여요. 얘한테 돈이 플러스. 그러니까 막 추심이 장난 아닌 거죠. 악착같이 받으려고 한 거죠. 2017년도 기준으로 가장 못 버는 게 제가 듣기로는 최하 조직이 한 400 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조직이 올라갈수록 뭐 600, 800, 1000 이렇게. 23살이었던 박 씨는 그때도 한 달에 수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걔는 맨날 막 크런치에 돈 1000만 원 정도 들고 다녔는데 술집에서도 막 꺼내서 일부러 막 주에 한 6천, 7천 벌었을 거야. 한 주에? 그 모아가지고 어머니가 사시는 거기 땅 크면 뭐 나올지 몰라. 땅을 파면요? 근데 묻었다고 해서 진짜 들었어요. 그리고 2017년 박 씨의 조직원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났고 내부 고발로 박 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 4,000%의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월세 1,200만 원, 청담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박 씨. 수많은 명품 시계와 가방이 쌓여 있었습니다. 당시 총책으로 체포됐던 박대호. 그런데 재판 결과 다른 사람이 조직의 총책으로 처벌을 받았답니다. 누가요? 총책으로 나온 1억, 8억, 그리고 징역은 3년, 4년 이렇게 나왔었어요. 총책으로 몰린 강민혁. 그는 박대호와 평소 친하게 지내는 형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 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 이제 작업을 한 거죠. 박 씨는 조직의 수익금이 커지자 강 씨의 명의도 빌렸다고 합니다. 자기 돈인데 명의로 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도 자기 명의 나가고 명의로 사. 그 좋은 차. 맥라렌. 되게 불안했었어요. 사람이랑 되게 친하니까 저희끼리도 맨날 얘기했어요. 너 만약에 문제 생기면은 경찰에 검거된 박 씨는 조직원들을 매수해 강 씨를 총책으로 몰았다고 합니다. 총책으로? 배신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금액이 큰 돈이 들어오니까 배신을 했다. 그냥 당신을 사장이라고 지목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빠져나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2차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2020년 11월에 출소한 박 씨는 5개월 만에 다시 조직을 꾸리고 똑같은 수법으로 악질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감옥에서 3년 살고 나와서 또 했네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른 사람을 조직의 총책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너가 나를 대신해서 허위자수하면 하고 너가 처벌을 받거나 교도소에 가게 되면 내가 1년에 얼마씩 주겠다. 변호사도 선임해준다. 대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을 네가 철저하게 인지해서 경찰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한 보름 이상을 교육을 시킵니다. 이 허위자수하는 바지 사장이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교육을 하고 말을 맞추고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그가 짜놓은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됐고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범죄 저질렀으니까 큰 벌 받아야 되겠죠. 수감 생활하면서도
범행했던 것 중에서 부족한 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소위 이제 전술 토의로 혼자 한 거죠. 지난 후에 내가 검거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라고 반성하고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아주 좀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지 않으면 다음번에 나오면 또 할 거예요. 다음번에 또 나오면 또 여러 가정들을 파괴시킬 거예요. 박대호, 그는 30살 젊은 나이에 명품과 슈퍼카를 과시하며 상류층 삶을 누렸습니다. 그가 호의호식했던 그 돈은 오늘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간 겁니다. 영혼이 없이 사는 거예요. 생활질이 완전 다 끊겨버린 거죠. 그에게 반성이란 없었습니다. 2번이나 반복됐던 악질적인 범죄. 이번에는 완전히 끊어내야 할 겁니다.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함께 해왔다는 30년 지기 송 씨. 2월쯤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너한테 기니 할 말이 있다. 요즘 자기가 잘 나간다. 피규어 사업도 하고 있고 자동차 딜러로서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있다.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던 권 목사. 송 씨는 그에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일단 저한테 이제 빚이 얼마냐고 갚아주겠다는 거야, 갑자기.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조회를 해보더라고요. 봤더니 너는 신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희 어머니 걸 한번 해보자. 어머니 직장 다니지 않으시냐. 송 씨는 권 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아들의 빚을 해결해 주겠다며 대신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명의요? 그 어머니 명의로 차를 뽑아서 그때 당시 어머니 차가 벤츠였어요. 제일 비싸게. 한 개인당 뽑아낼 수 있는 대출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돼요. 대출을 받고 그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머니 차를 했는데 이 차를 다른 사람한테 준 거죠. 송 씨는 권 씨의 어머니와 누나 명의로 총 7,6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석 대의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곤 할부금을 직접 내주겠다며 차를 가져간 송 씨. 그런데 권 씨의 빚을 해결해 주겠다던 약속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거든요. 면허가 없으세요? 네, 전 면허가 없어요. 저나 엄마는 송한테 이런 차량 관련된 것을 한 번도 듣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저희 엄마도 면허증이 없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북쪽장 그 자동차 할부로 인해서 캐피탈 쪽에서 엄청나게 채무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고도 남죠. 차 할부금을 직접 처리하겠다던 송 씨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게다가 차량을 판 돈 3,500만 원도 주지 않아 권 씨 모녀는 캐피탈 회사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급히 큰 돈이 필요했다는 한 권사는 송 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여보세요? 예, 기사님? 예. 아시죠,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송 자동차. 아니, 그때 돈 이렇게 필요하시다고 하셔가지고. 돈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근데 너무 복잡해. 쓰려면. 아니에요. 일은 제가 다 하고 핸드폰 인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착실한 교회 청년이 선뜻 돈을 빌려준다는 게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걔가 그거를 꼭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지. 권사님, 나한테 명의 하나만 빌려주시고 내가 권사님의 필요한 금액을 빌려주겠다. 한 권사 명의로 차를 사고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은 송 씨는 매달 181만 원의 할부금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청년이라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가 분명히 해줄 수 있다고 10번, 100번을 얘기를 해놓고 그러고 안 준다 그러면 이건 사기죠. 그래, 지가 타고 다녔어요. 내가 이 차를 운행정지를 시켜놨는데도. 결국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송 씨를 고소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돼서 송치가 됐네요. 검찰 송치. 이 소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엄청 절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이렇게 10년 동안 그 애도 엄청 성실하게 봉사를 하고. 근데 이런 거죠. 설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까?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악랄한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바보처럼 왜 당했냐 이렇게 묻는데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면 누구의 말도 되게 환하게 들리는 것처럼 사기를 더 당할 수 있거든요. 간절함은 때론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는 선한 청년 송 씨. 그의 손을 잡으면 빚도 해결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준 그의 믿음은 미끼일 뿐이었고 사람들은 점점 나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주소지로 등록된 집은 송 씨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호언장담했다는 송 씨. 응답이 없죠. 우리는 수소문 끝에 송 씨의 친여동생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자신도 오빠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도 이게 사기라는 생각을 못 하세요. 이거는 잠깐 일이 꼬여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그럴 리 없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녀는 오빠와 어머니가 현재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희한테도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자기가 좀 수익이 날 수 있다, 자기가 일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해서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도 말려봤을 거 아니에요. 이미 이거 저희 거 명의를 뭐 어떻게 해줬을 텐데 오빠 이거 오빠 말을 못하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저한테는 차 줄일 거야. 그만할 거야. 차 줄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줄이는 거예요. 더 늘리기만 하고. 아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5개 정도까지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연락도 안 받고 그래요. 돈 달라고 하면 연락도 안 받고 이래요. 한 달에 250만 원의 할부금을 납부했었다는 송 씨의 여동생. 급기야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난처해졌답니다. 아이고야. 제가 저도 가족으로 나와서 제 가족이 뭘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은 정말 그냥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잘했다, 은비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같이 겪고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송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최근까지 일했다는 자동차 매매 상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전 사정을 여기서 그만두신 거예요. 신차를 하는 사람인데 신차를 하다 보니 중고차도 나오잖아. 이런 게 그거 좀 하려고 여기를 적어뒀었는데 출근은 거의 안 했다고. 안 하면서 그때그때 발생한 일만 했다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분은 지금 재직 중이 아니라서 사원 쓰신 분들은 검색 자체가 안 되시고요. 취재 도중 송 씨가 피해자들에게 건넨 명함을 입수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대표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사람들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강남구네요. 강남의 노른자 땅에 있다는 송 씨의 회사. 송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자동차 관련 회사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습니다. 이 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주소지가 씨가 쓰던 그 사무실 주소지인 거잖아요. 제가 여기 사무실 예전에 쓸 때 이제 우편 같은 걸 받으려면은 집 주소보다는 그냥 나한테 보내라.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그럼 주소만 빌려주신 거다. 그럼 여기서 사무실을 쓴 건 아니고요. 큰 사업체의 대표이사라는 송 씨는 정작 사무실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된 상황. 지난 4월까지도 송 씨의 영업 상담은 계속됐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큰 돈이 생길 수 있다며 호언장담합니다. 누군가에게 현금이 좀 필요해. 근데 요새 솔직히 신용대출 진짜 안 나오거든요. 대신에 정보 찰부는 언제가 나면 해주잖아요. 차가 있기 때문에. 뽑은 차를 제3자한테 빌려줘요. 저는 8부분 정도만 받아요. 지금 제일 큰 사업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파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이게 업계 형태나 이런 거는 완전 다 대부업이죠.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일반인들은 들으면 완전 사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왜냐면은 이 사람들을 확보해놓고 가고 하기 때문에 제가 2대 이상 판 사람들이 6,300명이에요. 송 씨는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며 자신이 개발했다는 영업 방식을 설명합니다. 어렵게 그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는데요. 이거 지금 앞에 PD님이랑 뭐 촬영자 하시는 분이 있거든?
여기 지금 회사 근처야. 송 씨가 나타날까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희는요 실화탐사네 TV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실화탐사대 전화 한 40번 했을 거예요. 저도 제보하려고. 이거 저랑 얘기를 해야 틀려요. 왜냐면 제가 하는 사업은 제가 만들어낸 거라. 만들어내신 사업이요. 네, 저는 제 고객이 확실하게 있어요. 네. 걔네들이 말하는 어줍지 않은 사이즈가 아니 모르겠고 제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 고객들이에요. 아 고객 리스트? 네. 아 6,413명. 다 해서 6,400이라니까. 송 씨는 흔쾌히 제작진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물어봐야 할 게 많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해 손가락이 잘렸다던 송 씨. 그런데 손가락이 10개입니다. 다 멀쩡한데요?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신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하시는데 정말. 본인이 사채업자한테 손가락이 잘렸다. 아, 손가락 제가 봤을 때 멀쩡해 보여요. 네. 병한테 그랬어요. 병이 거짓말을 했어요. 대출하기로 한 월요일 아침날 이제 갔죠. 교회로 하는 얘기가 결국은 안 해줬어요. 그거를. 거래가 좀 진행을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안 했어요. 교회 쪽 관련되신 분들이랑 거래를 많이 하셨나 봐요. 얘기 나오는 게 아니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요. 저는 웬만하면 교회 다니지만 교인들끼리 거래 웬만하면 안 해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좀 거래가 차라리 불교가 나요. 아, 거기 깔끔해요. 한짝 딱 주고 가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사간다고 나 교회 다니는 절대 안 해요. 왜냐면요, 봉사하는 거예요. 뭐 취득세를 내달라, 뭐 보험료를 내달라, 아니면 이용해 먹어, 교인들은. 자신은 교인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기건으로 지금 많은 고소를 받으셨어요. 자기가 고소하게 되면 자기도 공범이에요. 자기도 남한테 돈 받고 빌려준 거니까 차를. 할부 분양해주냐. 어떤 사람이 다 돈 다 받았어. 내가 빌려주든 주든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받은 건 해결 안 놓고 대화를 하다가 틀어지면은 이것만 처리하라 이거야. 참아. 그럼 내 돈은 빌리기로 한 돈도 제때 주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는 어떤 게 1번이 누구냐면요. 금액도 적고 빨리 한도 오른 사람들을 빨리빨리 해주죠. 그래야 내가 수익도 생기는 거고 우선순위에 많이 밀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려주기로 한 분도 안 빌려줬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뭐죠? 공장장들이 내래를 올린 건데 저 이유 없으면 팔아요. 공황장애약까지 먹고 있다는 송 씨. 그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며 자신은 당당하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송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난 뒤 빚더미에 앉았다는 박성재 씨. 그는 피해액이 1억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얼마 전 송 씨가 가져간 차를 어렵게 찾았습니다. 내게 왜 여기 있냐? 본인 통장? 네, 제 통장이야. 얘 명의를 빌려갖고 이렇게 자기가 집어 넣어놓고 1억 8천만 원의 돈을 가져가선 7천만 원의 할부금만 내줬다는 송 씨. 얼마 전 차까지 가져가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데요. 그래서 계속 찾은 거죠. 그래가지고 겨우 찾았다가 확인됐던 게 공업사에 계속 방치가 돼 있었던 거고 찾았는데 차 상태가 이 상태였으니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오랫동안 방치됐던 차량. 만만치 않은 수리비에 차를 처분할 수도 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둘이 그렇게 들어와요? 네. 사촌 동생이세요? 네. 일단은 그 사촌 형들도 유대하는 게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머니랑 그 송하고 쌍둥이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더 끈끈한 게 좀 그런 게 있다 보니 어릴 적 즐거운 추억이 가득하다는 두 사람. 그는 송 씨 때문에 가족들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겼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거 한 번에 다 납입 하면 돼? 끝나. 전혀 그렇게 안 해놓고 그냥 말만 한 번에 다 납입하면 돼. 내가 이모 앞으로 대기지게 받아서 쓸게. 친구가 다 차가 10대요. 나 2대, 우리 큰아들 4대, 자녀의 아들 2대, 딸 2대. 친척들 명의로 무려 10대의 차를 구입했습니다. 이상한 건 송 씨가 차를 가지고 가서 되돌려주지 않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차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차가 사라졌다는 피해자는 또 있었습니다. 아직 저는 아바를 어떻게 처분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차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 1년 6개월 이거 남았는데 그런데 소가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승계해 갈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승계비 250만 원을 주고 렌트카를 넘긴 이 씨. 하지만 그 이후에도 타지도 않은 차 렌트비를 320만 원이나 납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금방 이전할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면서 저한테 계속 범칙금이 날라와요. 주차 위반, 속도 위반, 하이패스 과태료 막 이런 것들 계속 날라와서 범칙금도 본인이 직접 계속 내. 그렇죠. 계속 냈죠. 차가 발견된 곳은 이 씨가 사는 곳에서 90km나 떨어진 평택이었습니다. 차가 발견된 한 공업사에서 이 씨의 차를 사용했었다는 한 남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차가 왜 여기 평택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냥 뭐 차 쓰라고 해서 하여튼 뭐 영어로 그냥. 쓰라고 해서요? 근데 저도 나중에 사실 확인해보니까 여자분이 차주가 맞더라고요. 또 비용을 지불해서 이제 정당하게 쓰신 건데, 근데 그 차량이 다른 사람 명의의 차인 걸 모르셨어요? 몰랐죠. 아, 모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이동에 차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 역시 그 분간에 명의를 배출했기 때문에 저도 그 차를 받아서 쓴 거고 알고 보니까 그 차가 정지운행이 걸렸던, 운행 정지 걸렸던 거고. 사라진 피해자들의 차는 렌트카로 이용됐고 송 씨는 그 수익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송 씨의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한 중고차 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뭐 피해자분들은 차가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송한테 이거 빨리 납부를 해줘라. 제 차 얘기를 하면은 이거 다시 원정복구 시켜주던지 납부를 해줘라 그러면 송은 아 근데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는 거죠. 계속 돌려막기 식으로. 그는 타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뒤 그 차를 또 다른 사람에게 렌트해줍니다. 그때 받은 돈으로 피해자들의 할부금을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부터 사기를 당했으니까 도움을 달라라고 해서 상담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명의도용 사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야, 너가 지금 잘못한 게 있는지는 알고 신고를 하는 거야? 너 양심은 있니? 어? 찍어요. 대놓고 찍어. 너 맞아 죽어 너 임마. 다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이 너 때문에 자살한 인물에 대해서 너는 알고는 있니? 아니 좀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라고? 저희 할부금 때문에 우울증이 와버려갖고 작년에 자살했어요. 얼마예요 피해금이? 피해금이 3억이요. 그 수법이 뭐였냐면 명의 이전을 먼저 쳐버리고 나서 차 담보로 대출을 땡긴 거예요. 한 5, 6천밖에 안 하는 차를 1억 8천을 때린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사람 아니에요 이거. 송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만 20여 명, 피해액은 1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장놀이를 하고 누군가 나를 우러러보는? 그러니까 내가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뭐 유부녀든 회사 경리든 다 나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이런 그냥 놀이를 즐기는 것 같아. 내 말을 믿어주면 너가 우스운 게 난 재밌어. 순진한 신앙인으로 자신을 포장한 그는 불법적인 영업 방식으로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빚더미에 앉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이 그에겐 재밌는 놀이였을까요?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서에 단체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핸드폰 들을 때는 저희도 이 사건이 얼마만큼 피해자가 많고 커지는지 이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 사건은 저희들이 총 13건이기 때문에 좀 비중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취재가 끝나갈 무렵 제작진은 송 씨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못한 말이 많다며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촬영에 협조한 피해자들이 누군지 궁금하다며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또 한 번 밝혔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한 명만 통화 좀 해달라. 저는 이 사람들 처벌도 중요하고 나도 먹고 살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는 저희 취재원들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쪽 얘기만 듣고 그냥 방송에 안 하는 거래요. 그냥. 그쪽 얘기만 듣고 방송을 안 하려고 지금 만나서 지금 듣는 거잖아요. 수사가 진행되자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며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거 그거다? 들어가면은 나랑 금전관계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갚아줄 거야? 들어간다는 게
진짜로 시작 산다고 하면은 네. 누가 갚아줄 거예요, 그 돈을? 일을 못하게 해서 할부금을 못 주게 만든 거는 놈인데 응답을 줘야 사무실에서 매입비를 줘가지고 중고차를 할부를 끄던가 안 듣고 인감을 아무도 안 줘요. 그러니까 차도 처리가 안 돼요. 지금 송영 씨가 하시는 그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고 그건 사기로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알고 그런 건 아니고 경찰이 이렇게 하면은 뭐 안 된다고 해서 뭐 지금은 뭐 하고 싶어도 뭐 사본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저 이거 정리하고 집에 칠 거예요. 현재 안에 공장이 있어요. 또. 이거 공장이요? 이것도 저 이거 만드는 곳이에요. 지금 플라스틱 제조 이제 피규어 만드는 회사는 인수는 했어요. 네. 근데 아직 지금 이거 해결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거 접어두고 이거 하고 지금 다음 달에 마스크 공장도 인수할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불법을 저지른 송 씨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다며 강력한 법의 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 죄 지은 사람은 벌을 하라고 법이 있는 건데 이 법망을 피해가는 소가 똑똑한 건지 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멍청한 건지 정말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진짜로. 사건의 장본인은 떳떳하게 지금도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맹점을 좀 보완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